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선거 3부 시작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우리 방송에도 나오고 있죠. 최재형 캠프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김재섭 비대위원 뭐 아직 없습니까 러브콜이? 저는 있어도 네. 그 대선 경선 준비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쉽게도 제가 불러주는 데는 많지만 갈 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리 가서 선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저는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임명하신 그 소임이 있기 때문에 경선 준비에 그래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지은 대변인은 그 민주당 국제대변인 있다가 이재명 캠프 국제대변인 자리로 옮기셨죠? 옮겼습니다. 예. 캠프 분위기는 어때요? 캠프 분위기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예. 다만 지금 지지율이 조금 출렁이는 면이 있어서 예. 좀 긴장하고 있고 오히려 더 열심히 분발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초기에 캠프가 약간 자리를 못 잡고 불안정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안정돼 가고 있다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네, 원래 뭐 캠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정돼서 일할 만하다 그러면 선거가 끝난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이 지금 경선이 더 빨리 시작하니까 이미 각 캠프에 그 전현직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좀 몇 달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준석 대표가 공약한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일단 두 분의 입장 묻기 전에 이 국민의힘에서 뭐 안 한다는 겁니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름은 명칭에서는 자격 시험이라는 단어가 빠졌더라고요. 저 반대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 전원 반대했다고 보도가 났던데. 네, 뭐 전원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다라는 건데 제 생각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거 자체를 하지 말자라는 것보다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충분히 완성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좀 신중을 기하자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공약으로 내세운 그렇죠. 정책이 이거였는데 보면은 이제 광역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공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견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시장이든 아니면은 구청장이든 이게 견제를 해야 결국 국민들의 삶,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인데 최소한의 그 질이나 혹은 뭐 이렇게 지도를 읽는 거나 이런 것도 못하는 의원들을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결국 국민의 봉사자인데 최소한의 역량들은 갖춘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이제 문제의식 속에 했는데 다만 그게 이제 시험을 본다고 그런 능력이 검증되는 것은 아니니까 좀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보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러면. 확정된 건 아니고 그 TF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대표로서는 자신의 공약이니까 관철시키고 싶었을 텐데 어쨌든 최고위 회의 때는 좀 부딪힌 것 같아요, 반대. 아무래도요. 최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현재 정당 시스템이 반드시 좋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그 입장은 문제의식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시험으로 선출직 직무 수행 능력을 예측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실제로 뭐 수능 전국 1등이 대통령 한다고 뭐 잘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좀 입시 경쟁 위주로 하는 것은 좀 근시안적이다. 차라리 정당 시스템이 조금 더 다양하고 공정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다른 조치가 좀 더 강구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보완책들에 대해서 논란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현실로 들어가면은 관철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반발할 게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지금 반대 부딪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책이 좀 나올지 좀 보고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청년에게 한 해 200만 원, 전 국민에게는 한 해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일단은 뭐 캠프에 계시니까 최 대변인한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 비대위원 답을 요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네, 일단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좀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준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재정 문제라든지 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좀 명확하게 청사진을 보여줬고 이렇게 좀 유연한 모습 그리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책적 신뢰도도 굳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1인당 연 100만 원 임기 내에 그렇게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는데 청년에게는 100만 원이 더 돼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제 소규모로 일부 지역 그리고 일부 계층에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 그리고 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어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뢰성이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평. 저는 그 구체적인 재원의 안이라는 게 뭐 제가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본 자료로는 그렇게 뭐 구체적이진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뭐 25조는 재정개혁 등등으로 하고 25조는 그 조세 감면분으로 하고 플러스 뭐 기본소득 토지세 같은 걸 좀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건데 그럼 이제 50조니까 100만 원씩 5천만 원 줄 수는 있죠. 그렇게 따지면 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재정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 문제는 저는 기본소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개혁이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재정개혁이라고 하면 결국에 공무원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기관 단체 같은 것들을 상당 부분 줄여야 되는데 그거 저항 어떻게 뚫을 것인지 저는 일단 그거 잘 모르겠고 플러스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한 달로 나는 8만 원 수준이에요. 과연 이거를 기본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기본 용돈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이제 김세현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게 화장품이라고 하면 화장품인데 화장품을 줘야지 화장품 샘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개혁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령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유의미한 기본소득으로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에 대한은 당연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줬었는데 자 일단 최 대변인 답하기 전에요. 그러면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이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소득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뼈를 깎는 재정개혁을 하지 않으면 사실 기본소득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얼마든지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 나눠주면 좋죠. 만약에 재정이 튼튼하고 나눠줄 돈이 충분하다 그러면. 근데 충분하지 않고 재정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재정개혁을 해날 것인지 국가를 어떤 식으로 재개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전이 없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선호가 바뀐 얘기다. 제가 왜 질문 드려봤냐면 이게 기본소득이 국민의힘 정강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제일 앞에 있는. 근데 어떤 의원들은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자체를 반대해서 아니 정강정책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래 의구심이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김 비대위원이 문제 제기한 가장 큰 건 역시 재정 문제인 것 같아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크게는 재정 문제하고 실현 가능성. 그다음 하나 더 하자면은 이게 뭐 용돈 수준이지 이게 어떻게 기본소득이냐 뭐 이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46% 우리가 뭐 추격을 해도 50%가 되지 않은데 이건 굉장히 낮은 편이고 또 우리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그런 지원금은 또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거의 최하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복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지 재정이 건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그 재원 조달 방안도 탄소세, 국토부유세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것이 있고 뿐만 아니라 좀 자연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군에서 1만 원대 USB 메모리를 95만 원에 납품받은 적도 있잖아요. 새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시절에 성남시장을 하시던 당시에 가로등 예산을 20% 깎았더니 아무것도 뭐 문제가 안 되더라. 그 돈으로 이제 교복을 만들고 교복을 지급하고 급식을 지원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다고 보고 아까 뭐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아까 또 재정 문제 말씀하시면서 금액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반대만 하는 거죠. 우리가 재정 문제랑 또 큰 금액이랑 이게 서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규모로 시작을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고
또 국민들이 그 얼마만큼 좋아하고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더 크게 늘릴 수도 있다.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 반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재정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고 나서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국가 부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더 잘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발전국가 전통 때문에 실제로 OECD에서 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부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관들의 부채를 합치면 사실 우리 OECD 평균보다 훌쩍 넘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부채가 얼마 안 되고 국가 재정이 튼튼하다는 이유로 바로바로 기본소득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입니다. 재정개혁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우리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어떤 부채가 잡히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들께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당연히 우리 부채 건강하니까 이 위에 잡히는 그 부채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얘기죠. 근데 잠깐 이거는 우리 김 비대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건 국가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가 부채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국가 부채를 말씀드린 거는 이게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오늘 발표한 재원 조달 방안에는 빚을 더 늘리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은 쓰고 있는 그 예산을 좀 더 아껴 쓰겠다, 예.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그 부채를 내용이 더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부채를 그거 더 늘릴 계획이 없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토보유세는 얼마, 그다음에 탄소세는 얼마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를 내놓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자연 절감, 자연 증가분까지 모두 다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총 76조 원이 조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 100만 원이 아니고 평균 150만 원까지도 기본소득 재원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계속 토론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최 대변인한테 하나만 더 여쭙고 파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세 얘기를 꺼냈어요. 네. 근데 이게 선거 앞두고 증세 얘기하면은 상당히 불리해질 텐데. 네. 그래서 조세 저항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또 그만큼 이게 이제 그 돈을 거둔 만큼 또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이제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효능감을 보시면은 좀 저항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제로, 탄소 중립 탄소 중심이 아니라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세금을 좀 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공방은 계속 아마 뭐 여권 내에서도 각 후보들 간에 또 공방이 있을 거니까요. 오늘 또 정세균 후보가 굉장히 비판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정책 공방을 한다는 것이 그건 우리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론에서는 정책 공방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을 더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윤 전 총장의 주 120시간 발언과 밀란 발언. 여파가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못했죠. 이거는 당연히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윤 전 총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메시지가 좀 서툴고 거칠었죠.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근로 시간을 일률적으로 너무 줄인 까닭에 이제 일하고 싶은 사람도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분명히 그런 점은 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침 이제 윤희숙 의원도 노조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은 결국 이제 노동이 너무 양극화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잭팟을 터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즐거워서 일을 하는 사람과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놓고 120시간 허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거친 얘기였죠.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0시간 발언도 그렇고 밀란 발언도 그렇고 앞에 얘기만 하고 말았으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52시간을 갑자기 해서 사실 반대하는 국민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거기서 끝내던가. 밀란 발언도 그 대구 민간군이 합세해서 정말로 잘 싸워주셨다고 코로나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말하면 되는데 한 발짝 더 나가면서 이제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그러면 이게 정부적 판단이 안 된다. 그럼 당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늘 도돌이표입니다만은 결론은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준석 대표 역시도 약간 비빔밥에 지금 당근 하나가 빠져 있다. 당근이 넣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러브콜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결국엔 아직 대선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이게 뭐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아니, 실수가 누적이 되면 그렇죠. 바로 그런 점인데 예. 밖에 있으면서 실수가 누적되면서 지지율이 빠지면 예. 지지율이 빠진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반등할 뭐 제가 이제 들은 바에 따르면 예. 캠프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그 준비를 하고 있고 반면구사 삼아서 아주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한번 기대를 또 걸어보겠습니다. 예. 자, 윤희숙 의원 얘기했으니까 윤희숙 의원이 노조 뭐 없애야지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바로 거기에 반박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 대변인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일부 뭐 귀족 노조의 문제는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노조가 만들어진 그 배경,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은 노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노동 시장 자체에 노조에 가입하지도 못한 노동자들이 더 연약한 환경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조를 없애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택배 기사라든지 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그 특수고용 형태의 분들도 노조가 아니라면 직종별 협의체라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분들의 근무 환경, 이분들의 그 노동 존중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노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이제 더 우리 노동 시장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그 윤희숙 의원은 단 한 번도 노조를 해체하자고 말한 적 없습니다. 예. 귀족 노조를 해체하자고 이야기했고요. 오히려 그 우리 최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완전 이제 양극화되고 이중화된 노동 시장에 대해서 개혁이 절실하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강한 대기업 중심의 10%밖에 안 되는 귀족 노조가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실제로 노동 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마치 이제 모든 노조를 해체하자는 식으로 왜곡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윤희숙 의원은 단 한 번도 노조 자체를 없애자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재명 지사 아마 정책 발표할 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때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기자 질문이 윤희숙 후보가 노조를 없애자 그러다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렇게 워딩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사도 그게 말이 되냐 아마 이렇게 답한 것 같은데 예. 일단 아마 기자단에서 옮기는 상황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승민 전 의원 예.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했는데 네. 2040 세대도 국민연금을 받아야 한다. 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뭐 늘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화두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개혁하냐.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뭐 유승민 의원이 경제 전문가니까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어떻게 지지율이 너무 정체다.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인지도가 훨씬 떨어지고 네. 뒤늦게 정치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보다도 안 나온다. 네. 이거는 유승민 의원이 좀 다시 한번 뭔가 전략을 바꾸든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글쎄요. 뭐 일단 이 지금 있는 후보 중에 홍준표 의원을 제외하고는 예. 그래도 대선을 치러보니까 저희 야권에서 예. 유일하게 대선을 치러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저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타이밍을 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 결국 아직 우리 대선까지 수개월이 남아 있고 지지율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도 마치 그러지 않을까. 보름 사이에 모든 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각각의 실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특히 이제 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정치적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요즘 정치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너무너무 많이 바뀌니까 예. 아마 뭐 그런 반등의 타이밍을 이렇게 노리고 있는 것이 예. 아니 호시우보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뭐 네. 어제 저희가 황교안 전 대표랑 인터뷰했는데 제가 그 똑같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온 거 아니냐. 네, 근데 돌이켜 보면 뭐 한 1, 2년 전만 해도 1위였어요. 그러니까요. 지지율이. 아니 김무성 대표는 1년 내내 지지율 1등이었는데 대선 못 하셨잖아요. 사실 지금의 지지율이 사실 허망하다. 예.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예. 굉장히 낮은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자, 모르는 일이다. 지지율 얘기 나왔으니까 그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낙연 캠프는 고무가 됐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약간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지율을 봤을 때는 여론조사 한 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또 그 추세를 봐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1위가 맞다. 일부 여론조사가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도 그런 그 지금 1위인 것도 확실한데 호남도 마찬가지고 또 여성도 마찬가지고 보통 호남 여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여론조사마다 그게 굉장히 다르고 지역별로 골고루 세대별로 골고루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 1위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낙연 지사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도 맞고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 민주당에 더 좋은 일이라고 보입니다. 경선의 흥행이 더 잘 되고 또 양 후보가 정책 대결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 진보당의 그 파이가 좀 더 커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경선의 흥행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경선 흥행으로 가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네거티브로 가다 보면 네. 지금 한 일주일 사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그렇죠. 양 후보가 부딪히고 있거든요. 네. 야당의 눈으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당 경선. 그 이제 송영길 대표가 신사협정 하자고 또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뭐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윤석열 엑스파일도 그렇고 뭐 지금 이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도 그렇고 이 대선 과정 자체가 국민들한테 희화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사협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네거티브가 후보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사실 소위 말하는 측근들이 했다라는 추정으로 후보들이 일부 그 부분에서 언급을 하는 것이지 예. 결국 다 이런 네거티브 공방들은 측근에서 이루어지고 때로는 그 측근이 난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후보들이 스스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상황에서 신사협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좀 있지만 여권이든 야권이든 이 대선 과정 자체가 희화화되고 너무 그 네거티브 공방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심해지면 정치 혐오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럼 뭐 예. 투표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재원 최고가 연일 이준석 대표를 뭐라 할까요? 견제랄까요? 비판이랄까요? 네. 그러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저 이준석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따봉 날린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둘이 사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오늘 뭐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고 당이 또 건강하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또 얼마 전까지만 이준석 제왕 대표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최고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고 왜냐하면 이제 김재원 그 최고위원의 의견에 동조하는 당원들도 있고 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정반합이 이루어져서 국민의힘이 더 좋은 정도로 나아가는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아마 의견의 차이인 거죠. 예.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때도 네. 당시 후보가 이제 지금의 대통령이죠. 예.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게 당 지지율을 깎아먹는 제 1원인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매번 뭐 최고위원 하면 당 대표랑 최고위원이랑 싸우고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뭐 노래 부르고 뭐 맞아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준석의 리더십이 계속 이런 식으로 견제를 받다 보면 흔들리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요. 반대 의견을 표시하시는 거고 보면 이제 말씀하신 사례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옛날에 집단지도 체제 때 김무성 대표 때도 집단지도 체제를 하다 보니까 당시 이제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대표 간에 갈등이 있어서 사실 최고위 회의 자체가 막 안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거랑 비교하고 당시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교하면 지금의 체제는 굉장히 안정된 체제죠. 그때보다 낫다. 훨씬 안정된 체제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재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